이번 주 또 정치권을 달군 또 하나의 말말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한 말이죠?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성. 얼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제.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행복하시겠어요? 자, 누구한테 한 얘기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 지금 보시면은요, 저 위에 사진은 지난 추경안 처리 때 장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한 걸 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인사받으니 행복하시겠어요. 감사 인사도 받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현정 의원. 네. 유여의 최고위원은 무슨 의도에서 저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네. 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왔는데 왜 혼자 가서 저기 사진 이제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인데 네. 그 김연아 의원은 원래 뭐 바른정당하고 이제 같이 뭐 이 정신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앉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어제 같은 상황은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의 행동은 저는 올바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미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뭐 크게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자체를 못 연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론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반대표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찬성표 던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세상에 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자기 한 달에 뭐하러 국회의원 뽑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은 최소한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권이요. 큰 당론에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가자 이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를 표하는 것은 전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최고위원 뽑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유 의원이 사실 이제 인터넷에 저렇게 이제 좀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좀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받아서 말씀드리면 예. 경제적인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네. 지금 어쨌든 뭐 유석춘 체제에 혁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의 핵심 내용 중에 강제 당론 없애야 됩니다. 강제 당론. 예를 들어 줄서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은 초선이고 뭐 옆 지역구 의원은 5선 의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초선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네. 초선들은 무조건 집합하면 집합하고 그다음에 이쪽 투표하라면 투표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굉장히 심대한 문제를 위반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추경 문제하고 정부 조직 처리하고 많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의원들이 소신껏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강제 당론을 우리 당은 없애겠다는 것이 혁신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네. 의원들이 자기 유권자의 그 표로서 4년간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를 하는데 네. 특정 의원에 의해서 줄서기를 한다. 그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유해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정치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냥 뭐 자기 진영의 몇몇 지지자만 보고 한 얘기지. 네. 지금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류의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 그러니까 장 의원이 내놓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게 맞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불쾌한 뭐 말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장제원 의원이 볼 때는 그 22일 날 표결 처리 과정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다. 왜냐하면 예. 21일 날 그 여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네. 굳이 자유한국당이 22일 날 오전에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예. 라고 해서 정세균 의장을 설득해서 2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잡았는데 여당의 원내 전략이 미숙해서인지 정족수가 차지 않자 자유한국당이 그 표결에 불참해버리면서 정족수가 모자라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장제원 의원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자 그래놓고 정족수가 안 된다고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우리 뭘로 생각하겠느냐라고 해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뒤통수였다라고 하는 얘기에 네. 할 말이 없지 않겠냐 해서 장제원 의원은 이게 뭐 지난 2016년에 본회의 그 예결위에서도 이미 합의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끄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원은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었나. 아마 본인은 어리둥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서영호 소장.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정족수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다 불러봐. 이번에 추경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외국 자리 가시는 때문에. 분도 지방 가신 게도 그러고 한 26명 안 오셨다 그래서 제가 명단 보니까요. 아유 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던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꼭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예. 여당의 정족수의 2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불참해서 정족수가 못 됐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대통령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아마 원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 정치적인 뭔가 의사를 표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물론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네. 표결 불참한 것 때문에 긴장이 느슨해졌던 것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원내에서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게 한두 번입니까? 따라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안 될 줄 알았다. 충분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우리 정도 빠져도 그 의결 정족수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원내 지도부에서도 좀 느슨하게 대응했던 것 같고요. 느슨하게 대응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리더십의 공백이 없는 거 맞습니까? 리더십보다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그 표결에 참여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간 예. 믿은 것 같은데 아. 제가 볼 때는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사항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내에서는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하고도 표결 거부하고 나온 적이 퇴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두고 시나리오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오랜만에 여당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오랜만에요. 예, 여당을 9년 만에 해서 그런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점을 좀 보인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네. 분명하게 소명한 해외에 이유가 있는 정상 간의 미리 약속에 대해서 가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명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이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내부적으로 시끄러우니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니까 이건 좀 당내 문제로 좀 남겨도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결과가 좋았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레드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배신자들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무서운 얘기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TK 민심은 살인범도 용서할 수가 있어도 배신자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상원 소장. 네. 자, 또 나오네. 태풍이 오면 구명종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몇몇 사악한 선언들 외에는 국민들도 용서하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선으로 기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박상원 소장. 뭘 의도하는 걸까요? 홍준표 대표. 글쎄, 저는 요즘 정치평론을 오래 했지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누가 생각이 알아요? 듭니다. 박성수 혁신하고 뭐 보수 복원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회담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예결위 보면 한국당이 좀 왕따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여권에 그렇죠. 이제 그렇고. 근데 야권 공조를 통해서 야당의 맏형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상대 야당 보고 니네들은 곧 사라질 정당, 니네들은 이중대. 그럼 연대가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을 복원해야 될 소명이 홍준표 대표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혁신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혁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헌법적 질서 안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정치적 찬반은 있겠지만 철저하게 보수의 가치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보수 복원 또는 바른정당에 대한 태도 또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TK 보수 민심은요, 이 보수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언행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득표했던 부분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뭐 한 20% 정도는 있는데 바른정당을 2배 넘게 앞선다는 바른정당 10%가 있잖아요. 그다음 무응답중이 한 70%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태극기 부대의 정서가 TK 정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수를 복원시켜야 될 소명이 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뭐 SNS를 통해서 배신자들 뭐 용서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향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우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하면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랑 내년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쫙 표 갈리면 우리가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 지지도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부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부지리보다는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100대 국정과제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그 지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의도된 배신자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배신자. 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공석인 상황에서 포스트 박근혜를 놓고 TK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네. 박근혜. 예, 바른정당도 주인 찾기 캠페인을 통해서 보수의 본류가 우리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승민 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 TK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포스트 박자리를 놓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보수의 소위 말해 원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경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박을 놓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있는 TK의 정치적 주인으로 자유한국당이 될 것인가 바른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대구의 민심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대구의 민심을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 네. 자꾸 정치적인 민심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 대구 지역이 밑바닥 지금 민심이요? 경제가 너무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좋다. 근데 지금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배신자냐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대구 지역의 청년들과 대구 지역의 산업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는 네.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자, 이게 정말 국민의 삶이 뭡니까? 과연 지금 배신자가 문제겠습니까? 국민의 네.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들을 앞다퉈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판단하겠죠. 네.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유명한 인권운동가 있죠. 그러니까 증오가 상대방을 혐오하는 하나의 무기는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증오를 물리치는 혁신적인 무기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